여러분, 혹시 노후를 대비해서 상가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처럼 안정적인 임대료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리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혹시라도 놓치면 큰 후회가 될 수 있는 현실의 경험담,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진짜 노후 이야기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72이 된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 성실히 살았고 자식들 결혼도 다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건 노후를 어떻게 지내느냐 하는 문제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과 제가 평생 모아온 적금이 있었어요. 그 돈을 은행에만 넣어두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매달 생활비로 쓰기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그 무렵 지인들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보다 상가가 효자다. 임대료만 받아도 연금처럼 들어온다. 저는 그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은퇴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유행처럼 퍼지고 있었죠. 누구는 상가 하나로 매달 100만 원이 넘게 들어온다고 하고, 누구는 은행 이자보다 10배는 낫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와 남편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저는 상가를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지하철을 타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발품을 팔수록 눈이 조금씩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용인에 있는 주네브 상권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이곳은 강남 못지않게 발전할 거다. 교통도 들어오고 아파트도 늘어나고 미래가 확실하다. 현장을 가보니 정말 화려했습니다. 높게 솟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고 입구마다 반짝이는 간판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진 않았지만 조만간 붐빌 것 같은 기운이 있었습니다. 분양사무소 직원은 저희에게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투자하시면 앞으로 임대료가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이 지역은 개발 호재가 많아서 가치가 계속 오를 겁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노후 걱정은 끝났구나. 남편과 제가 평생 고생했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편하게 살아도 되겠구나. 그날 저녁 남편과 저는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이 돈을 그냥 은행에 묻어둘 수는 없다고. 아이들 눈치 보지 않고 우리 힘으로 살아야 한다고. 결국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의 퇴직금 대부분과 제 적금을 합쳐 상가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계약서를 쓰던 날의 떨림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제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앞에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매달 임대료를 받으며 노후를 여유롭게 보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얼마나 허망한 꿈이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상가를 산 지 반년이 지났는데도 임차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불 꺼진 가게를 바라보며 저는 점점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머지않아 현실이 되어 제 삶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상가를 산 지 반년이 지나도록 임차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분양사무소 직원이 말했던 장밋빛 전망은 어디에도 없었고 입구에 붙여둔 임대 광고 전단지는 바람에 날려 흙바닥에 구겨져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여유 있게 기다렸습니다.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오고 교통이 확충되면 사람도 자연스레 몰릴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상인들이 몇 달 못 버티고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가보면 건물 복도는 불이 꺼져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릴 만큼 쓸쓸했죠. 저는 그 광경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괜찮아진다고. 개발 계획이 있으니 반드시 좋아질 거라고. 저도 애써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이 자라났습니다. 관리비 고지서가 매달 꼬박꼬박 도착하면서부터였습니다. 임차인도 없는 상가의 관리비가 수십만 원씩 청구됐습니다. 게다가 대출이자까지 빠져나가니 한 달 생활비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손이 쉽게 가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망설임 없이 담았던 과일이나 반찬도 이제는 가격표를 2번, 3번 확인하며 내려놓곤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릴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노후를 지탱하겠다던 자존심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말하지 못한 걱정을 안고 살았습니다. 밤마다 전등을 끄고 누우면 천장에서 관리비 고지서가 내려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불안이 꿈속까지 스며든 것이지요. 어느 날 건물 안에서 만난 다른 상가 주인이 털어놓았습니다. 나도 1년째 임차인 못 구하고 있어요. 이제는 은행이 독촉까지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가 힘없이 풀렸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란 걸 깨달았지만 동시에 이 상권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무서운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도 상가를 팔 수 있을까?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팔면 손해를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남편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아마 그 역시 팔리지 않으리라는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며칠 뒤 실제로 부동산에 매물을 내보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냉정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매수자가 없습니다. 공짜로 줘도 안 가져가려 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혀오는 듯 했습니다. 제게 상가는 더 이상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남편과 저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서로의 눈빛을 마주하면 이게 우리의 노후였구나 하는 쓰라린 생각만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가끔 상가 건물 앞에 서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건물은 나의 희망이었는데 어쩌다 족쇄가 되어버렸을까. 시간은 흘러 상가를 산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임차인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들어왔다가도 손님이 없어 2~3달 만에 문을 닫고 떠나버렸습니다. 남은 건 빈 가게와 매달 밀려드는 고지서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편함을 열기가 두려워졌습니다. 은행에서 걸려오는 전화도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게 상환 계획을 물어보더니 점점 목소리가 딱딱해지고 차갑게 변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옆에서 숨죽이며 그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생활은 눈에 띄게 팍팍해졌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만으로는 버틸 수 없었고 상가에 들어간 돈이 발목을 잡으면서 우리는 점점 궁핍해졌습니다. 밥상 위에 오르는 반찬은 단출해졌고 병원에 가야 할 때도 몇 번이고 미뤄야 했습니다. 가장 괴로운 건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앞에서 괜찮은 척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르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제 속마음을 알아차린 듯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아요. 저는 순간 대답을 못했습니다. 차마 자식에게 우리 사정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 약속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끝까지 알리지 말자고. 그들도 이제 막 가정을 꾸렸으니 우리 짐을 얹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서로에게 말하지 못한 고통이 쌓여갔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칼날처럼 우리 마음을 베어냈습니다. 그 무렵 건물 안에서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전기가 끊겨 건물 전체가 암흑에 잠겼습니다. 불 꺼진 복도에 서서 저는 문득 섬뜩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은 상가가 아니라 유령의 집 같구나. 희망이라 믿었던 건물은 사실 우리를 갉아먹는 괴물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 상가를 포기해야 하지 않을까? 더 붙들고 있어봤자 우리만 망가질 뿐이야.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답이란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불빛이 하나둘 꺼진 아파트 단지 사이로 바람만이 매섭게 불었습니다. 제 마음도 그 바람처럼 얼어붙어 갔습니다. 상가가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족쇄가 되어 우리 노후를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어느새 세 번째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 때마다 제 가슴도 함께 얼어붙었습니다. 희망이라 믿었던 상가는 여전히 불이 꺼져 있었고 임대문의 전화는 단 한 통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그곳을 지날 때마다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더는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생활비는 바닥을 드러냈고 은행 대출이자도 연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낯선 번호가 화면에 뜨면 저는 본능적으로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빚 독촉은 우리 일상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우리는 상가를 팔아보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을 찾아가 매매 의사를 조심스럽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요즘 이 건물은 거래가 전혀 없습니다. 설령 팔린다 해도 시세의 절반도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시세의 절반이라니. 그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 이제는 반 토막값도 받기 힘들다니. 그 충격은 마치 벼락처럼 제 가슴을 내려쳤습니다. 남편의 얼굴도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며칠 뒤 실제로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건 조건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가혹했습니다. 관리비 밀린 것까지 전부 감안해야 하니 무상양도 수준으로 넘기셔야 할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이 상가는 이제 자산이 아니라 짐이었습니다. 희망이 아니라 족쇄였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술을 들이켜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 길로 끌어들인 게 미안하다고. 나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을까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굳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결심은 오히려 더 깊은 절망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관리비가 너무 밀렸습니다.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종이를 손에 쥐는 순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제는 피할 길조차 없구나. 저는 벼랑 끝에 몰린 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안정적인 노후를 꿈꾼 것이 그렇게 큰 죄였을까? 제 마음은 끝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자 집안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은 말을 줄였고 저 역시 하루 종일 무거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치 한 접시와 밥그릇만 덩그러니 놓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함께 웃으며 식사하던 시간조차 이제는 서로 눈치를 보며 젓가락만 움직이는 침묵의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자꾸만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욕심만 부르지 않았더라면, 그 많은 돈을 은행에 넣어두기만 했어도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끼며 잠드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결국 작은 파열음은 자식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딸이 주말에 집에 찾아왔을 때 냉장고 안을 보고 묻더군요.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반찬이 너무 없네요. 저는 당황에 얼버무렸지만 눈치를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단둘이 앉아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저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사실을 털어놔야 하지 않겠느냐고. 이대로 가면 우리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결국 그들에게도 짐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책임지자. 애들은 몰라야 해.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는 듯 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지켜온 자존심이 이제는 오히려 칼날이 되어 우리 둘을 더 깊이 베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건물 앞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역시 상가 주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포기했어. 상가는 자식에게 물려줄 게 아니라 짐이더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희망을 잃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제 모습이 과연 예전의 나와 같은 사람일까 싶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상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구나. 밤이 깊어가자 저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유리창을 흔드는 소리에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돈 속에서 한 가지 결심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매서운 바람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최종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밀린 관리비와 이자, 그리고 연체료까지 더해져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종이를 쥔 제 손은 덜덜 떨렸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남편도 그 종이를 오래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마치 심장을 찌르는 칼 같았습니다. 저는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울음이 터져나와 저는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남편도 말없이 제 손을 꼭 붙잡았지만 그 손마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놀란 목소리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끝내 모든 사실을 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몸이 안 좋다, 생활이 조금 어렵다 하는 정도만 흘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야. 이 상가를 끝까지 끌어안고 가느냐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놓아버리느냐. 그 순간 남편의 눈빛은 깊은 어둠 속에서도 흔들렸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이제는 놓아야 할 때야.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제 눈에서는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단순한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무겁게 누르던 족쇄가 조금은 풀리는 듯한
기묘한 해방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라 믿었던 미래, 서로에게 감추었던 고통, 그리고 끝내 붙들었던 자존심까지 모두 함께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라도 결단을 내려야만 다시 숨 쉴 수 있다는 것을. 창밖을 보니 새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어둠 속에서도 조금씩 빛이 번져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상가가 아닌 우리 두 사람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결국 상가를 내놓았습니다. 시세의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이었지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의 매매 의사를 다시 밝히면서 저는 손끝이 얼어붙은 듯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내 삶의 한 조각을 떼어내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며칠 뒤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상가의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가혹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밀린 관리비까지 모두 우리가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를 악물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던 길, 저는 발걸음을 떼기 힘들었습니다. 길가의 나무들이 겨울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우리 삶의 잔해를 비웃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은 담배를 연거푸 피워댔고 저는 그 연기 속에서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상가 앞을 마지막으로 찾았습니다. 불 꺼진 건물 안을 천천히 걸으며 나는 우리가 쏟아부은 세월과 희망을 되짚었습니다. 처음 도장을 찍던 날의 설렘, 그리고 매달 임대료가 들어올 거라던 달콤한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폐허였습니다. 곳곳에 붙은 임대 현수막, 깨진 유리문, 그리고 발길 끊긴 복도에 쌓인 먼지와 잡초. 저는 그 앞에 서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건물은 끝내 우리의 꿈을 삼켜버렸구나.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며칠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지어도 숟가락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무겁게 침묵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치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듯 우리는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다시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걱정돼서 못 살겠어요.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눈시울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서만 짊어지지 마세요. 저희도 가족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무너져 있던 벽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숨기고 감추며 견뎌낸 모든 고통이 아이의 한마디에 눈물로 쏟아져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비록 상가는 잃었지만 가족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도 희망은 사람에게서 온다는 걸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상가를 정리한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허탈함이 너무 커서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빈손이 된 것 같았고 세월을 모두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잃은 것보다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침에 산책을 나갑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에 닿을 때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고 함께 있다는 사실에 위로를 느낍니다. 상가가 가져다 주지 못한 평안이 이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빚은 여전히 남아있고 생활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실에 짓눌리지 않으려 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고 삶의 무게는 결국 우리가 감당해내는 방식에 달려 있음을 배웠습니다. 상가가 무너뜨린 건 우리의 자존심이었지만 결국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도 우리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끔은 여전히 후회가 찾아옵니다. 그날 도장을 찍지 않았다면 지금의 삶은 달라졌을까? 그러나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은 돌이킬 수 없고 남은 시간만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숨기지 않으려 합니다. 아픔도 어려움도 함께 나누며 사는 게 가족의 의미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자식 앞에서 끝까지 강한 척하느라 스스로 무너졌던 지난날을 떠올리며 저는 이제 솔직함을 택하려 합니다. 그게 우리 모두를 지켜주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는 상가에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알게 된 건 노후의 안전망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돈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고 벽은 무너져도 손을 잡아줄 가족은 곁에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야말로 가장 큰 자산임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조용히 일기를 씁니다. 무너짐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웠다는 기록을 남기며 혹여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달콤한 약속이 때로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앞으로의 삶은 돈이 아닌 마음에 기대어 살겠다고. 가족의 온기에 기댄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내게 남겨진 마지막이자 가장 소중한 안전망이라는 걸 잊지 않겠다고. 상가 하나가 제 노후를 송두리째 흔들었지만 결국 남은 건 가족의 손과 삶의 교훈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이 영상이 작은 경고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살아있는 이야기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해 주시고 알림도 꼭 켜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